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 박정현입니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끔찍한 배신. 평범했던 제 삶이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변해버렸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의 전남편 김용주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5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던 터라 시댁 식구들과도 결혼 전부터 이미 가족처럼 지내는 편안한 사이였죠. 친구일 때 그리고 연애할 때의 용준이는 참 다정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그는 제가 기대했던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며 혼자 일을 했는데요. 저 역시 회사에 다니는 워킹맘이었지만 퇴근 후에 육아와 집안일은 오롯이 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 버느라 피곤하다는 이유로 육아나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독방 육아에 지쳐 너무 힘들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만 대는 남편이 야속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주말도 없이 매일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일 욕심을 내는 거겠지. 나중에 자리가 좀 잡히면 가정에 충실해질 거야. 저는 속으로 서운함을 삼키며 묵묵히 버틴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은 어느 평범한 평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며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이 켜두고 간 노트북의 메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의 핸드폰이나 메일을 절대 들여다보지 않지만 그날따라 화면에 떠있는 메일의 제목이 제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자기야. 제목이 자기야였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스팸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딱 봐도 스팸 메일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그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서미영이라는 이름의 상간녀가 있었고 매일 주고받는 것으로 보아 최소 1년 이상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온 듯 했습니다. 메일 안에는 서로 사랑한다느니 언제쯤 같이 살 수 있겠냐느니 하는 구역질 나는 미러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죠. 남편이 일 때문에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바쁘다며 출근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고생이 아니라 상간녀와 외도를 즐기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둘이서 얼마나 좋아서 죽고 못 사는지 틈틈이 만나면서도 매일까지 보내면서 아주 지들끼리 드라마를 찍고 있더군요. 너무 깊은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제 아이의 아빠가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 충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일을 당하면 침착해지는 스타일이라는 걸 저 자신도 그때 처음 알았죠. 지금은 무조건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 생각이 떠오른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메일함에 있는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캡처하여 제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저는 안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잠금을 풀고 들어가 본 세상은 그야말로 가관이더군요. 상간녀의 전화번호 수십 통의 통화 내역, 그리고 애정 행각이 담긴 카톡 메시지들.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카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저와 아이에게는 돈을 아끼라며 생활비도 빠듯하게 주던 인간이 상간녀와는 고급 마사지샵을 가고 주말마다 바다로 여행을 다니며 카드를 긁어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증거들을 모조리 제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밤새 증거 수집을 마치고 나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먼지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육아와 살림을 나몰라라 하던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이 외도 사건이 그 실망감을 폭발시켜 마음을 접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차갑게 식으니 오히려 냉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남편의 아침밥을 챙겨 먹이고 배웅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상간녀 서미영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언니에게 다 얘기했고 형부가 엄청난 마당발이었기 때문에 형부의 도움을 받아 그 여자의 신상까지 파헤쳤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서미영이라는 그 여자 역시 남편과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 남편은 소아과 의사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을 샅샅이 뒤져 저는 기어코 그 여자가 살고 있는 동네와 아파트 위치까지 알아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어느 평일 오후 친정언니와 함께 그 여자의 아파트 단지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집한 그녀의 번호로 당당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미영 씨? 나 김용준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지금 당신 집 앞 카페니까 당장 나와. 수화기 너머의 여자는 제 신분을 밝히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못 나올 것 같으면 내가 당신 집으로 직접 올라갈까? 당신 남편이랑 애들 다 있는 앞에서 당신이 내 남편이랑 무슨 짓거리 하고 돌아다녔는지 자세하게 말해줄까? 사실 저는 그 여자의 아파트 동호수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선제압을 위해 강하게 블러핑을 날린 것이었죠. 제 예상대로 그 여자는 식겁하며 지금 당장 나가겠다고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여자 서미영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부터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일 줄 알면 당장 끝냈어야지. 애도 있는 유부녀가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눈물 흘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상간녀의 입에서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 용주 씨 정말 사랑해요. 저도 지금 남편이랑 이혼소송 준비 중이에요. 헤어지고 용주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당장 헤어지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과 이혼하고 제 남편과 살고 싶다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꼴이라니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여자에게는 제 아들과 나이가 똑같은 4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4살짜리 애도 있던데 그 어린애를 내팽개치고 불륜남이랑 살겠다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 서로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눈앞의 여자가 정말 지독하게 미친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까지 버려가며 불륜에 미쳐있는 인간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죠. 옆에 같이 있었던 저희 언니도 나중에 집에 갈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도 네 남편도 진짜 답도 없다고. 둘 다 지들이 무슨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양 돌아버린 것 같다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이 변명하며 용서를 구하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여자의 반응만큼이나 남편의 반응은 저를 또 한 번 기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은 남편은 저와 아이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상간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아, 미안해. 근데 나 그 여자 없으면 안 돼. 나 미영이랑 살고 싶어. 이혼해줘.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5년의 연애와 4년의 결혼 생활, 갓난아이를 키우며 독방 육아를 견뎠던 제 시간들이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곧바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상간녀 서미영에게 청구된 위자료까지 본인의 돈으로 다 물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살고 있는 신혼집도 제 명의로 넘겨주기로 했죠. 대출이 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얼마나 그 여자한테 미쳐야 저한테 바로 넘기겠다고 하나요? 아이랑 살아야 했던 저는 바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끝을 냈습니다. 참 허무하게도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저는 남편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도 가져왔죠. 처음 1년 동안은 전 남편에게서 매달 양육비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갑자기 양육비 입금이 끊겼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전 남편이 돈을 주기 싫어서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시누이에게서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올케 잘 지내? 용준이 일 때문에 연락했어. 양육비 때문에 소송 준비한다며? 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애 양육비는 똑바로 안 주고 꼼수 부리는 것 같은데 저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드네요. 저기 실은 용준이가 양육비를 줄 상황이 아니야. 알코올 중독 증세가 너무 심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거든. 네? 시누이의 입에서 나온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전 남편의 삶은 저와 이혼한 직후부터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넘긴 전 남편은 서미영과 새빵이라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간녀 서미영은 저와 만났을 때 이혼 소송 중이라며 제 남편과 살고 싶다고 울고불고 했던 것과는 달리 이혼할 생각까진 전혀 없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타났으니 더 볼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서미영은 태도를 싹 바꾸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이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에게 완벽하게 버림받은 전 남편은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문제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계약이 잘못되는 바람에 결국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된 모양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다가 사고를 치고 경찰서까지 들락날락 거렸고 결국 가족들의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1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나도 내 동생이지만 죽어도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래.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서 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그토록 기만했던 인간이라 한심하고 모조리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이 아빠라는 생각, 그리고 지난 시간의 추억과 정 때문인지 그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모습이 조금은 씁쓸하고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연락해 밀린 양육비는 아예 받지 않겠으니 대신 평생 나와 우리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양육비 몇 푼에 괜히 연결되어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질긴 악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다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 제 마음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정말 공교롭게도 제 SNS 추천 친구 목록에 상간녀 서미영의 계정이 떴습니다. 무심코 눌러본 그녀의 SNS는 저를 또 한 번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제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전 남편은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서미영은 의사 남편 그리고 아이와 함께 활짝 웃으며 나들이를 간 사진들을 잔뜩 올려놓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분명 이혼 소송 중이라며 내 남편이랑 살겠다더니 참나
지네 남편한테 안 들키고 뻔뻔하게 잘 살고 있었네. 저는 어이가 없어 울컥하는 마음에 그녀의 계정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기억하지? 김용준 전 와이프인데 남의 가정은 박살내놓고 당신은 아주 행복한 척 잘 살고 있네. 메시지를 읽은 표시가 뜨자마자 서미영은 아무런 답장 없이 저를 즉각 차단해버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녀의 남편 병원에 연락해서 과거의 추악한 불륜 사실을 싹 다 까발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혼자 일하며 아들을 키우는 바쁜 워킹맘으로서 굳이 엮이고 싶지 않은 인간들과 또다시 얽혀 속 시끄러운 진흙탕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참을린을 새기며 그만뒀죠. 그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린 셈 치자.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저 여자를 마주할 일은 없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이 일련의 사건들을 과거의 기억으로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 제가 애써 덮어두었던 그 악연의 불씨가 몇 년 뒤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죠. 저 혼자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저희 아들 진우가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작은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참 많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빠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 2배, 3배로 노력했던 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화로웠던 제 일상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악연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입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학부모 총회 날이었습니다. 학교 강당에 모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의 상간녀 서미영이었던 거예요. 서미영 딸도 저희 아들과 나이가 같았는데 공교롭게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죠. 세상이 참 좁다지만 어떻게 이런 악연이 같은 학교, 같은 반 학부모로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그녀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녀와 엮여봤자 제 인생만 피곤해질 뿐이었으니까요. 서미영은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워킹맘이라 회사 일이 바빠 친한 아이 친구 엄마도 하나 없는 저와 달리 서미영은 전업주부로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까지 학부모 모임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엄마들에게 밥을 사고 친분을 과시하며 아주 싹싹하고 여유로운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서미영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모른 채 했고 서미영도 좀 당황한 눈치였지만 일단은 저를 모른 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엄마들끼리 다 같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도 직장에 잠시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내어 참석했습니다. 친한 사람도 없고 서미영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지만 진우의 학교 생활을 위해 다른 엄마들과 안면은 터두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식사 자리에서 서미영은 여전히 떠들썩한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만 조금 깨작거리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해서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엄마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넨 저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친정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정연아, 학부모 모임은 잘 끝났어? 그 상간녀 미친년은 안 설쳐? 지금 막 밥만 먹고 나왔어.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무시하고 있어. 언니와 통화를 하며 식당 앞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돌아보니 서미영이 저를 따라 나와서는 어깨를 친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 언니와의 통화를 끊지 않은 채 핸드폰을 쥔 손을 살짝 내리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미영은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주 오만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진우 어머니. 뭐죠? 우리 지난 일은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갔으면 해서요.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노파심에 하는 소린데 다 지난 일이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옛날 이야기 꺼내서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애들도 같은 반인데 엄마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 들면 그쪽 애한테도 좋을 거 없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할 소린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년 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제 남편과 살고 싶다며 빌던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철저한 연기였을 뿐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여자는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야, 잘못은 네가 해놓고 누가 누굴 협박해? 웬 반말?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상스럽네. 진우 어머니, 저는 지금 협박이 아니라 조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난 그쪽한테 위자료 줬으니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만약 엄마들 사이에서 헛소문 내고 들쑤시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입 조심하고 조용히 지내요. 서로한테 그게 좋으니까.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도리어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꼴이라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위자료? 참나. 남의 가정 다 망쳐놓고 그쪽만 멀쩡히 사는 것도 어이없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굳이 쫓아나와서 이런 헛소리 짓거려? 이봐요 서미영 씨. 똥줄이 어지간히 타긴 타나 봐요. 뭐? 똥줄? 말 다 했어요? 저는 상간녀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닥치고 네 애 간수나 잘해. 나야말로 너 같은 쓰레기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서미영을 뒤로하고 곧장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들어보니 언니와의 통화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야 박정현, 나 방금 그 미친년이 짓거리 소리 다 들었어. 녹음 버튼 눌러서 싹 다 녹음해놨어.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쥐가 불륜 저질러 놓고 누굴 고소해. 진짜 열받네. 어쨌든 녹음은 잘했어 언니. 다행히 언니와 통화 중인 상태에서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서미영이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협박하던 그 모든 내용이 언니의 핸드폰에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조용히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좀 평화로운데 속 시끄러운 건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서미영은 스스로 제 무덤을 깊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의 일이 있은 후 그녀는 제가 언제 사실을 폭로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선수를 쳐서 저와 제 아들 진우를 학부모 무리에서 완벽하게 매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진우가 유독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시무룩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친구들이 진우와 놀아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서미영이 엄마들 사이에서 아주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여자애들만 골라 괴롭힌다더라. 진욱이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애가 폭력적이고 좀 이상하더라. 애들 진우랑 못 놀게 해야겠더라. 그 엄마도 아주 이상한 사람이더라. 입도 험하고 자격지심도 심하고 완전 또라이더라. 이혼녀인데 유책 사유도 그 여자 때문이라며 질이 안 좋아서 멀리 해야겠더라 등등. 서미영은 자기 딸을 지키겠다는 알량한 핑계로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 제 아들을 희생양 삼아 왕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를 기만하고 내 가정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를 건드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미영, 네가 사람을 단단히 잘못 건드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저는 벼르고 벼르던 칼을 빼들었습니다. 진우반 학부모들 연락처를 모아 새로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방에 진우반 엄마들 전원을 초대했죠. 물론 형부를 통해 알아두었던 서미영의 남편 박성현의 번호까지 추가해서 말이죠. 밤 10시 사람들이 가장 핸드폰을 많이 볼 시간에 저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단톡방에 모조리 전송했습니다. 과거 전 남편과 서미영이 나눴던 구역질나는 메일과 카톡 대화 캡처본, 법원에서 판결난 상간자 위자료 소송 판결문, 마지막으로 며칠 전 식당 주차장에서 서미영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던 바로 그 음성 녹음 파일까지도요.
폭탄을 토한 단톡방의 알림 숫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채팅을 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숨죽여 그 경악스러운 증거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단톡방에 마지막으로 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엄마입니다. 최근 서미영 씨가 저희 아이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부득이하게 이런 방을 만들었습니다. 서미영 씨, 위자료 줬으니 다 끝난 일이라고 저를 협박하셨죠. 그런데 어쩌죠? 내 전남편이 당신이 내야 할 그 위자료 나눠서 주기로 했는데 다 주지도 못했어요. 당신한테 일방적으로 버림받고 사업 망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위자료를 다 못 받았고 당신은 나한테 죗값을 제대로 안 치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 파탄낸 가해자가 이제는 뻔뻔하게 내 아이까지 왕따시켜. 겁대가리 없이 내 애까지 건드린 네 죗값 이제 너도 똑똑히 치러봐. 마지막으로 저는 서미영의 남편을 태그했습니다. 박성현 씨, 당신 아내가 4년 전에 내 남편이랑 불륜 저지르고 상간소송까지 당했던 건 모르셨죠? 당신 아내가 내 남편이랑 살겠다고 이혼소송 중이라고 거짓말해서 위자료도 제 남편이 대신 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평화로운 척하는 두 얼굴의 아내, 이참에 제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전송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그 단톡방을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판은 깔아졌고 이제 서미영이 그 진흙탕 속에서 패멸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이죠.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거든요. 서미영의 끔찍한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지자 엄마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미영의 말에 동조하던 엄마들은 일제히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기 시작했고 단톡방의 증거들은 동네 엄마들 사이로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끔찍한 지옥을 맞이한 것은 서미영 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성현은 단톡방에 올라온 상간소송 판결문과 증거들을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과거에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아이까지 왕따시키려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 그녀의 남편은 당장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집에서 그녀를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미영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했고 남편에게 이혼당해 가정이 풍비박산났으며 그녀의 딸 역시 그 다음 날부터 학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내 아이까지 건드리려 했던 뻔뻔한 상간녀에게 제가 한 가장 통쾌하고 무자비한 한방이었습니다. 설령 그 일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라는 건 저한테도 당연히 피해는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그 난리통 속에서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리고 직장과 가까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진우 역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새로운 초등학교를 전학을 시켰고요. 처음에는 아이가 전학 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진우는 새로운 환경에서 금세 특유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좋은 담임 선생님과 착한 친구들을 만나 지금은 전학 간 학교에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지금 저는 퇴근 후 진우와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학교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이 저녁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짓밟으려는 뻔뻔한 가해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저는 제 삶을 통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완벽하게 지켜낸 강인한 엄마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진우와 함께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저희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길고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6살이 된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 전자부품 제조기업의 영업지원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처리하고 퇴근 후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워킹맘의 삶을 살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안정을 찾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대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남편과 제가 한때 몸담았던 직장의 후배가 제 등 뒤에서 벌인 추악한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제 전 남편인 김태훈과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입사 동기였습니다. 치열했던 취업 준비 기간을 지나 간신히 합격 통지를 받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저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밀리에 사내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사내 연애라는 게 늘 조심스럽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지만 김태훈은 언제나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캔커피를 몰래 올려두거나 야근하는 날이면 탕비실에서 간식을 챙겨주던 그의 모습에 저는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당연히 회사로 복귀할 생각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저도 제가 어렵게 쌓은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유독 불안정했거든요. 임신 초기부터 잦은 하혈로 병원에 입원하기 일쑤였고 의사 선생님은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죠. 저는 결국 임신 기간 동안 휴직 신청을 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정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딸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무척이나 허약했습니다. 잔병 치레가 끊이지 않았고 응급실도 자주 가야 했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허약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한 아이면 모르겠는데 워낙 허약하고 예민한 아이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양가 부모님은 멀리 살고 계셨고 또 가까이 계신다 해도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편치 않으셔서 도저히 손주를 돌봐주실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제게 남편은 그러더군요. 수진아, 돈은 내가 어떻게든 더 열심히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소연이 건강해질 때까지만 곁에 있어줘. 그게 우리 전부를 위한 길 같아. 그렇게 남편과 대화 끝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후회는 없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 많이 건강해졌죠. 저는 아이가 좀 더 크면 다시 취업을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전업주부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외벌이다 보니 마냥 살림이 여유롭지는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지만 이제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진 딸아이를 보며 이 소박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탁자 위에 올려진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업무 관련 연락인가 싶어 무심코 화면을 바라본 제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채원. 이채원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약 2년 전쯤 저희 부서로 입사했던 후배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제 기억은 사실 그리 유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업무 능력이 뛰어난 편도 아니었고 성실한 편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남자 상사들이나 선배 직원 앞에서는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엄청 싹싹하게 구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여우 같아 보이기도 했죠. 특히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같은 날이면 밤새 직접 만들었다는 초콜릿과 과자를 예쁘게 포장해와서 부서 내 남자 직원들에게 돌리곤 했는데요.
그럼 다른 여직원들은 이런 거 한 번도 준 적 없는데 채원 씨 최고다라며 추켜 세워줬죠. 사실 선배인 제 입장에선 저런 거 할 시간에 업무에나 신경 쓰지 일은 잘 못하면서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요. 썩 좋게는 안 봤지만 한편으론 참 에너지가 넘친다 정도로 넘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채원이랑 남편이 주말에 톡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홀린 듯이 남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채원과 남편은 사진을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놀랍게도 이채원이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기에 너무 경악스러웠죠. 짜잔! 오늘 도시락은 이래요. 나중에 과장님 책상 위에 올려둘게요. 고마워. 먹기 아까울 정도인데?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아. 오빠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제가 더 기뻐요. 다음에 뭐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가관이더라고요. 다음엔 뭐 먹고 싶냐고? 너. 그 저질스럽고 노골적인 말에 이채원은 부끄러워하는 이모티콘을 보내더라고요. 아, 오빠도 참. 나중에 회사에서 봐요. 두 사람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완벽한 불륜관계였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한 반년 전쯤인가 남편이 도시락 타령을 하는 거예요. 구내 식당도 있는데 무슨 도시락이냐 했더니 맛이 없대요. 제가 살림하고 아이돌 보고 바빠 죽겠는데 도시락까진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회사 구내 식당 괜찮지 않느냐 했더니 삐져서 한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도시락 싸줘야 되나 싶어서 다시 싸주겠다고 하니 이제 필요 없대요. 그래서 그냥 저도 말았는데 알고 보니 이채원한테 도시락을 받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둘이 그냥 직장 선후배 사이였으면 절대 이채원이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겠죠. 두 사람이 이런 관계라고?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과 넋이 나간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직감한 모양이었죠. 저기 수진아. 야, 김태우, 너 이런 인간이니? 너랑 이채원 둘이 언제부터 이 짓거리 하고 있었어? 제 서슬퍼런 목소리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자기가 미쳤었다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죠. 이채원이 먼저 접근해와서 거절하지 못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요. 저는 그를 거칠게 밀쳐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베갯잎에 얼굴을 파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배신감, 상처, 정말 말하기 힘든 괴로운 감정이 몰려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이채원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고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제 안에 쌓인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이채원 씨, 나 강수진이야. 너 지금 내 남편이랑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알았어. 카톡 대하며 도시락 사진까지 싹 다 캡처해뒀으니까 상간소송 걸어줄게. 제 폭탄 같은 고함에 수학이 넘어 이채원은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빠, 아니, 김 과장님한테 가정이 있는 거 알면서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가 책임지고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다시는 김 과장님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울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바람을 안 펴야지 걸리고 나니 싹싹 비는 꼴이 어이가 없었죠. 저는 어림도 없다고 상간소송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외치고 끊었습니다. 남편 역시 제 발치에 엎드려 눈물로 싹싹 빌더라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이채원과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 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만 제 처지를 돌아보니 이혼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발목을 잡았던 거죠. 아이도 있는 데다 회사를 그만둔 입장이다 보니 경제력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게다가 경력 단절이 되었는데 재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요. 친정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친정의 지원을 받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혼하면 초반에는 위자료라도 받은 걸로 살겠지만 나중엔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막막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회사를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되는구나. 여자 손해구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남편은 열심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채원도 저에게 사직서를 냈다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잘못했다면서요. 남편도 필사적으로 빌었고 이채원도 잘못을 반성하며 회사까지 그만두었고 또 제 상황도 이혼이 여의치 않았죠.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결국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퇴사 쉬어하나 싶어 회사에 연락하는 친한 직원에게 물었더니 이채원은 실제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기에 저는 이채원에게 상간소송도 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시간이 되면 무섭게 집으로 뛰어왔고 친구들과도 약속을 거의 잡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아이와 몸으로 놀아주었고요. 제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노력하고 있고 저도 용서해 주기로 했으니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저 하나만 참으면 다 평화롭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이 제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군요. 머리로는 용서했는데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고 이채원이랑 진짜 끝낸 게 맞을까 의문스러운 겁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게 와도 예민해지고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혹시 이채원이 아닐까 온몸의 신경이 바짝 두드러졌습니다. 이채원이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제 안의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죠. 어쩐지 남편이 저를 계속 속이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건 저의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남편은 출장 간다고 집을 비우고 저 혼자 아이를 재우고 적막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이 그간 심해서 우울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전 직장의 친한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채원이 진짜 회사를 그만두었냐고 물어보기도 했던 저희 부부 사이의 일을 잘 알고 있는 회사 동기였죠. 그런데 그 동기의 연락으로 잔잔하던 제 속은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수진아, 너 그거 알아? 이채원 말이야. 너한테 미안해서 그만둔 거 아니었더라? 알고 보니까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한 거였더라고. 연봉 더 받기로 하고. 나는 걔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고 김과장하고 끝낼 생각으로 퇴사한 줄 알았는데 웬걸 이미 이직할 생각이었던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미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너무 분통이 터졌어요. 그래도 나름 반성하고 회사도 스스로 그만뒀구나 싶어서 상간소송까진 안 했는데 놀아났다는 생각에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채원의 SNS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쩌고 사는지 두 눈으로 봐야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올라온 사진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느 레스토랑이었고 이채원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중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에 비친 사람은 바로 제 남편 김태훈이었습니다. 혹시 걸리기 전에 찍은 건가 싶어서 날짜를 보니 놀랍게도 2주일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이채원은 심지어 걸리고 나서도 아직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때의 제 심정은 뒤통수를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2번 맞은 거였죠. 이채원은 사죄의 의미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다른 회사 이직한 거고 남편은 다시는 만난 일 없다고 했는데 웬걸 감쪽같이 이채원과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분노로 눈이 뒤집힌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고 있는 건지 뭔지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 나한테는 출장이라고 하고 이채원이랑 있나 싶어서 이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난데 나가 누구죠? 강수진이다. 내 목소리 까먹었니?
헐, 전화 왜 하셨어요? 전화를 받은 이채원은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야, 너 지금 장난쳐? 사죄 의미로 퇴사 어쩌고 하더니 그냥 이직한 거라며? 그리고 아직도 내 남편 만나고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지는데 저번과 달리 이채원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왜 이렇게 잘하세요? 뭐 사람이라도 붙이셨어요? 뭐? 근데 저 김 과장님이랑 헤어졌어요. 이제 진짜 남남이니까 안심하세요.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너 지금 장난해? 헤어져 달라면서요. 헤어졌다니까요? 야, 이 미친년아. 2주 전에도 레스토랑 가서 밥 처먹은 거 사진 올려놓고 뭐? 제 SNS까지 염탐하세요? 와, 소름.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뭐라고? 그날 헤어졌어요. 진짜로요. 그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헤어지면서 문자 보냈어요. 못 믿겠음 핸드폰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제 진짜 김 과장님 만날 일 없을 거예요. 그럼 됐죠? 야,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상간소송 안 했더니 제정신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날려줄까? 이미 헤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혼할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뭐라고? 이혼할 생각이었으면 처음 걸렸을 때 헤어졌겠죠. 이혼하면 별거 없을 텐데 그냥 참고 사세요. 저 진짜 김 과장님이랑 헤어졌으니까 안심하시고요. 다시는 만날 일 없어요. 이혼하면 별거 있냐는 그 상간녀의 오만하고 뻔뻔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를 무능력한 주부로 보고 아이 때문에 또는 경제력 때문에 절대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그 태도에 제 모든 인내심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죠. 저는 그 길로 남편 김태훈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태훈과 이채원 모두에게 상간소송도 걸었습니다. 남편은 정리하려고 그날만 만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제는 진짜 헤어졌다고 빌었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그리고 헤어지고 말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또 속였다는 게 중요하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채원의 뻔뻔한 음성 녹취록과 유리창에 비친 남편의 사진, 그리고 그 전에 걸렸을 때 모아둔 증거까지 제출했죠. 이채원은 어찌된 일인지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났어요. 무슨 일인지 그냥 저한테 던져버리고 끝내려는 느낌 같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채원으로부터 위자료와 판결문까지 받아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열심히 재취업 자리를 찾아봤어요. 다행히 아는 선배가 자리 하나를 소개해줬고 면접 후 합격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좀 일찍 집에 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취업이 된 덕분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갈라섰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난 후 저는 이를 악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표님이 제 사정을 봐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저는 인정받으며 회사에 잘 적응하며 다녔습니다.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람핀 남편이 또 바람 피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견디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업계의 소문통을 통해 황당하고도 불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인생을 망쳐놓았던 상간녀 이채원이 자신이 이직한 회사의 핵심 임원인 박 이사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회사는 마침 저희 회사와도 한 번씩 거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데 나쁜 짓을 저지른 인간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현실에 화가 나더라고요. 남의 가정은 쑥대밭 만들고 지는 괜찮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이가 갈렸죠. 저는 그 박이사라는 사람에게 이채원이 어떤 인간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이사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 사만테크 강수진 대리라고 합니다. 약혼자인 이채원 씨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만 시간 좀 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 이사는 당황한 듯 묻더군요. 채원이에 대해서요? 뭔데 그러시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채원 제 전남편과 사내에서 더러운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입니다.
전 남편의 이름은 김태훈이고요. 저는 그 일로 가정이 파탄났고 이혼했습니다. 이사님께서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과거에 남의 가정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어떤 부도덕한 인간인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필요하시다면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이긴 재판문도 드리고 제 남편과 주고받았던 카톡 내역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니 박 이사는 조용하더라고요. 사실 보통의 남자라면, 그것도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회사의 이사직급이라면 약혼녀의 과거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거나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 이사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어요. 박 이사는 너무나도 덤덤하고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빠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오히려 제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과거에 유부남과 바람을 피워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는데 무슨 스팸 전화 끊듯이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 고발은 한마디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이게 뭐지? 약혼녀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건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건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세상의 인과응보라는 것이 참 부질없구나 싶어 깊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내리는 벌은 제가 생각한 타이밍과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3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채원이 박 이사와 결혼한 지 3년 되던 해 저희 회사에서는 꽤 놀라운 스캔들이 터져나왔거든요. 저희 회사의 핵심 부서장이자 미모로 유명했던 손 차장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손 차장이 거래처의 박 이사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었죠. 네, 바로 이채원의 남편인 그 박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박 이사라는 사람은 지독한 남봉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번듯한 엘리트 임원 같지만 실제로는 룸살롱 죽돌이에 바람도 쉼없이 피는 유명한 바람둥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회사의 손 차장하고도 연문설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이채원의 상간 사실을 밝혔음에도 박 이사는 결혼을 강행했었죠. 그 이유 역시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아내에게 정절이나 신뢰 따위를 바라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박 이사네 부모님들 성격이 장난 아닌데 결혼하라고 쪼아대니 자기 부모님 비위 맞춰주고 참고 살아줄 적당한 여자를 찾았던 겁니다. 아이도 낳아주고 시부모님 비위 맞춰주고 집에 얌전히 있어줄 여자요. 그렇게 자기보다 처지는 조건의 이채원을 선택했는데 제가 이채원이 사실 과거에 불륜을 했었다고 폭로했잖아요. 박 이사가 아무 상관없다고 하길래 그때 당시엔 이채원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도 흠결이 있으니 내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계산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대놓고 바람 피우고 다녀도 이채원은 무슨 약점에 잡혔는지 꼼짝도 못한다고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심지어 박 이사가 하도 물러나게 다니는 바람에 온갖 성병에 걸렸는데 이채원은 물론 아이한테까지도 병이 옮아서 치료를 받는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까지 겪음에도 애도 둘인데다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으니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못하고 참고 사는 게 이채원의 신세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사생활을 눈감아 주어야만 그 화려한 사모님 네이밍을 유지할 수 있는 형국이었죠. 하지만 둘째 임신 중인데도 또 바람을 피워서 폭발한 건지 저희 회사로 이채원이 찾아온 겁니다. 손 차장을 찾으러 온 모양이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배를 부여잡은 이채원이 서 있었죠. 그러면서 입구에 있는 직원에게 손 차장이라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격앙돼서 묻더라고요. 하지만 마침 그날 손 차장은 외부 업체와 중요한 미팅으로 인해 외근을 나가 회사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 차장이 없다고 하니 진짜 없는 거 맞냐고 발을 구르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그 꼬라지를 보다가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 이채원 씨. 누군가 자기를 부르자 얼굴이 시뻘개져서 돌아보다가 바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나 기억하지? 이채원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로? 나 이 회사 다니거든. 손 차장님 찾아왔어?
지금 없는데. 연락하고 오지 그랬어. 이채원은 아랫입술을 깨물며 그냥 돌아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에 대고 그랬죠. 본인도 상간녀 출신인데 이제 입장 바뀌어서 남편 상간녀 잡으러 다니네. 제 말에 이채원이 고개를 돌려 노려보더라고요. 뭐라고요? 말 조심하세요. 없는 말도 아니잖아. 예전에 나한테 뭘 했더라? 이혼하면 별거 있냐고. 그냥 참고 살려고 했었지. 도무지 못 참겠어서 나는 그냥 이혼했는데 네 꼬라지는 보니까 좀 참고 살아야겠다. 이채원 씨, 내가 충고 하나 해줄게.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모른 척 덮고 살아요. 따져서 뭐하게. 그리고 어차피 이혼할 것도 아닌데 상간녀는 잡아서 뭐해. 피곤하게 살지 말고 별 수 없는데 그냥 쭉 참고 사세요. 그래도 너네 남편, 네가 과거에 상간녀였든 어쨌든 다 감수해주잖아. 그 말에 이채원 얼굴이 파래지더라고요. 당신이 얘기했어? 그럼 당사자인 내가 얘기하지 누가 얘기해. 몰랐어? 머리가 좀 나쁘네. 왜? 그걸로 그쪽 신랑이 약 좀 제대로 잡았나 봐? 그래도 어떡해. 참고 살아야지. 예전에 이채원이 뿌린 독서를 그대로 돌려주자 이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입술은 부르르 떠는데 대꾸도 못하고요. 5년 전에 던진 그 부메랑이 다시 돌아와 꽂히는 순간이었겠죠.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횡하니 돌아섰고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망치듯 저희 회사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흐느끼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일말의 동정심이나 불쌍함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저 고소하고 후련한 신이 내린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과라는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소동이 있은 후에도 박 이사의 신명나는 바람질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 차장과는 관계가 정리됐다는데 그 후에 여러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고 했죠. 이채원은 결국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여전히 남편의 바람기와 지독한 시집살이를 견디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저는 아주 평온하고 건실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정직하게 번 돈으로 아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며 온전한 내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죠. 비록 애딸린 이혼녀의 삶일지라도 가짜 행복을 연기하며 속으로 골마 터지고 있는 이채원의 삶보다는 수천 배, 수만 배 더 가치 있고 당당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인간은 결국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는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채원이 제게 던졌던 그 오만한 말들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올 것을 이제는 알겠죠. 저는 앞으로도 제 소중한 딸아이와 함께 제 힘으로 일군 이 소박하고 정직한 평화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